이번에는 네. 이제 테슬라 네네.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네네. 테슬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지금 테슬라가 지금 뭐 천슬라로 네네. 뭐 주가가 계속 신고가 행진으로 그렇죠. 가고 있는데요. 네네. 이 테슬라의 가장 네. 큰 경쟁력과 핵심이 이게 상승하는 요인이 뭔가요? 네. 사실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네. 저는 팬덤 같아요. 네. 팬덤.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살아갈 어떤 이 지금 시대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회사가 가장 높은 밸류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 이 팬덤이고 테슬라가 진짜 뭐 사고도 치고 그 뭐 마감도 깔끔하지도 못하고 해도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은 다 내가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다 이해해 주잖아요. 그죠? 그게 팬덤인 거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밸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차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테슬라를 전기차의 관점으로 봤거든요. 이제 동력 변화가 바뀌고 전기차다 너무 좋다라고 했지만 다른 전기차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회사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뛰어날 수가 있었냐라고 하면요. 애플처럼 전부 수직 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을.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본이라는 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O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OS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OS에 맞춰서 AP를 개발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뇌 같은 역할, 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AP에 맞춰서 하드웨어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하드웨어 시스템들로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직접 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애플하고 테슬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치고 시장이 급성장할 때는 아무래도 수직 계열화가 돼 있던 부분들이 굉장히 가속을 낼 수 있거든요. 가속을 낼 수 있고 또 이제 뭐 반대로 이게 꺾일 때는 같이 또 우르르 무너지지만 사실은 뭐 자율주행차나 전기차가 지금 꺾일 걱정은 당분간 아니라 우리 생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많이 이렇게 순위로 이렇게 매겨보는 거 보니까 웨이모가 1등인 것 같고 네. 테슬라가 오히려 저 밑에 있더라고요. 네네. 오히려 더 낮게 있고 현대차가 이번에 액티브 인수하면서 오히려 관련 기술적인 면에서는 훨씬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율주행 관련 네네. 우리가 또 현대차가 보면 네. 나도 국산차도 뭐라고 해외차도 뭐라고 했지만은 네네. 이게 솔직히 이게 제가 IT 감성으로 느끼는 현대차가 상당히 더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네. 이게 뭐 이렇게 기기를 조작하는 거나 여러 가지 네네. 면에서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현대차의 그 기술력과 뭐 테슬라, 네네. 그다음에 웨이모 뭐 이렇게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실 자율주행차라는 게 아직 뭔가 표준화되어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기존에 막 아주 오래된 산업이나 뭐 어떤 섹터들은 그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고 서로 이제 뭐 어떤 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중요한 뭐 리스팅이 될 수 있는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우리가 제대로 산업이 개화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둘 거냐에 따라서 평가 순위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테슬라의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그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네, 그렇죠. 이 11억 마일에 대한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이 OTA라는 오버 디 에어 프로그래밍이라는 요 그 시스템, 우리 스마트폰 그 펌웨어 업데이트 하듯이 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제 자동차가 어제까지는 300km 가다가 오늘은 315km 갈 수 있는 성능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거는 다른 어떤 업체도 지금 아직까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테슬라의 또 그 자율주행차의 무게 중심을 좀 더 밸류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자율주행차라는 게 레벨 제로에서 레벨 5까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용화된 차 중에서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이 레벨 2.5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네네. 근데 다른 업체들은 지금 막 아주 그냥 샘플 이런 것들 빼고는 거의 레벨 2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제 그 간극이 생각보다 기술적인 간극이 큽니다. 오늘 오늘 기사에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 레벨 4 성공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 맞는 얘기인지 내가 봐서는 뭐 사람도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장애물도 해가지고 뭐 아주 짧은 구간에서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경험보다는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에 성공했다. 네, 이런 식으로 4단계를 성공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게 성공한 게 맞을까요? 어떻게 했지? 일단 뭐 저기 도요타가 네. 그 이제 도쿄 올림픽 때에서 이제 레벨 4 자율주행차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네. 선수촌 안에서만 이제 예, 예. 움직이는 거고요. 네. 이제 이게 그냥 우리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샘플이죠. 샘플링이고요. 이게 왜냐하면 도로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변수들이 맞아요. 있고, 그럴 예, 수 있죠. 생각지 못했던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주행 빅데이터가 중요한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 이게 차를 인식을 못해가지고 그렇죠. 봐가지고 사고 난 경우도 그렇죠. 많더라고요. 뭐,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으로 인식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그렇죠.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안 쌓여져 맞습니다. 있는 예. 거죠. 그게 이제 계속해서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이라는 걸로 계속 이게 중요한 건 테슬라는 이 몇십만 대, 그러니까 100만 대 가까운 자동차가 이미 달리고 있는 회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몇 대 샘플링 가지고 제한된 어떤 구역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라는 건 제가 레벨 4를 살 수 있어야지 상용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지금 레벨 3가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이 제조사한테 기속이 됩니다. 레벨 그렇겠죠. 3가 되면. 그런데 지금 그거를 오케이 하고 파는 회사가 없거든요. 테슬라도 처음에는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을 레벨 3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러면 사고 나면 니네들이 책임지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 책임 못 져. 그러니까 2.5가 된 거거든요. 네,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런 이 레벨 3는 사실은 어떤 제도적인 부분, 보험, 뭐 이 기존 어떤 시스템들까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애플에서도 이제 뭐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애플하고 또 테슬라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양강 구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제 자동차를 팔아서 뭐 여기서 마진을 남긴다 이런 컨셉보다는요. 이 새롭게 메타버스 시대에 나오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우리가 장악을 해야지 계속해서 이 플랫폼, 그러니까 하드웨어 중심의 플랫폼 생태계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자율주행차 업계에서 가장 애플스러운 회사가 테슬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두 회사 모두 수직 계열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외부에 뭐 이런 뭐 어떤 소스 코드라든지 이런 거 절대 공개 안 하고 그렇죠. 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해서 일단 우리 어떤 제국 안에 들어오면 최고의 혜택과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해 줄게라고 주창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경쟁이 뭐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애플 뭐 아이카가 아직 샘플도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경영자의 스타일로 놓고 본다 그러면요. 일단 팀 쿡이라는 사람은 SCM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을 굉장히 탄탄하게 해서 그리고 약간 완벽주의, 그죠? 마감이 굉장히 깔끔한 이런 주의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허술을 해요, 사실은. 아직까지 좀 허술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꿈을 잘 그리는 회사. 꿈을 잘 그려놓고 이제 그죠? 거기에 드라이브를 만들어봐. 네, 그죠? 드라이브를 거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르네상스 시대에 두 천재가 저는 좀 생각이 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천재가 있었고 미켈란젤로라는 천재가 있었는데 둘 다 천재잖아요. 희대 천재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히 다재다능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잠을 안 잤습니다. 네,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모나리자 스케치 하다가 갑자기 비행기 만들다가 조각하다가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맞아. 그래서 작품 하나 나오는데 몇 년씩 걸리고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냥 하나 집중하면 거기에다 완전 완벽을 기할 때처럼 끝까지 뭔가 다 하고 나서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애플은 약간 미켈란젤로 같이 다비드상 같이 완벽주의. 다비드상 보면 너무 완벽해 보이잖아요. 그런 작품이나 제품을 원하는 회사 같고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 CEO의 어떤 리더십을 끌고 가는 회사인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위성 로켓도 쏘고 싶고 거기에 무슨 어떤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가지고 뭔가 이 통용되는 시스템도 만들고 싶고 자율주행차도 만들고 싶고 뭐 어반에어 모빌리티도 만들고 싶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굵직하게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회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그러면 어디서 결론이 날 거냐? 결국 팬덤의 크기 확장성에서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리튬하고 코발트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테슬라에서 리튬 인산철 그걸로 배터리로 뭐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관련주들이 막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던 것 같은데요.
그 일단은 리튬 이산철이랑 네.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뭐 LG화학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네네. NCM이랑 네네. 뭐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리튬 인산철은 LFP라고 해서요. 음. 이제 그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떨어집니다. 좀 에너지 밀도는 떨어지는데 좀 안정성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쌉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서 대부분 중국 전기차에 네. 적용되는 게 LFP 네.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3원계라고 해서 네. 3원계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게 보통 NCM이라고 그러는데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음. 그 3원계를 쓰는데요. 네. 그러니까 NCA를 쓰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네. 테슬라밖에 없고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은 NCM 계열을 쓰는데요. NCM은 이제 3원계 두 개 다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위 면적당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출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밟으면 그러니까 순식간에 파워를 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제로백이 좋죠. 네네.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안정성이 좀 떨어져서 화재 위험이 폭발.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BMS 기술. 그래서 그러면 왜 전 세계에서 테슬라만 NCA를 쓸까? 전 세계에서 BMS 기술이 제일 좋은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만 NCA를 쓰고요. NCA가 아무래도 수명도 짧고 NCM 대비해서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NCA 대비해서 NCM 대비해서 NCM 대비해서 네네. A가 안정성이 떨어진다. 네, 떨어집니다. 그래서 BMS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NCMA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NCMA는요, 사실은 이제 NCM이고, 알루미늄을 약간 도핑한 수준, 아주 미량으로 첨부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N은 니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하이니켈, 양극재 하이니켈 이야기 하는데, 니켈을 많이 쓰면 뭐가 좋냐면, 에너지 용량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게 니켈의 역할이고요. 코발트는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코발트 출력. 단기간에 에너지를 쫙 뽑아낼 수 있는 게 코발트 역할이고요. 그 뒤에 붙는 알루미늄이나 망간은 결국 이 안정성을 위한 첨가제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서 약간 특성들이 나오는데 NCA와 NCM의 어떤 장점을 좀 더 취합해서 좀 더 안정성을 높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전고체 배터리랑 네. 전고체 배터리를 불리는 건 어떤 건지? 전고체 배터리는요. 이게 보통 2차 전지라고 그러면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고 중간에 전해액이라는 액체가 있습니다. 리퀴드가 있는데요. 이게 그런데 보통 리튬이라는 놈은 금속하고 되게 친해요. 리튬은 이온 상태로 있잖아요. 우리 리튬 그렇죠. 이온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리튬은 이온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금속하고 붙어가지고 이게 붙어버리면요. 이게 덴드라이트라고 해서 가지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자랍니다. 계속 극판에 붙어서 자라거든요. 이게 분리막을 찢어버리거든요. 분리막은 필름이거든요. 그러면 분리막을 찢어버리면 이 양극에 있는 리튬 그 전해액이랑 음극에 있는 리튬액이 섞여버리면 화재가 납니다.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분리막이 찢어져서 불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리막하고 전해액을 없애버리면 되겠네? 그 사이에 고체 전해질에 어떤 뭔가 그 폴리머를 넣어버리자, 고분자를 넣어버리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분리막도 없고 전해액도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라는 게 기존의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컨셉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도요타가 제일 잘합니다. 도요타. 네. 도요타가 제일 잘하고 삼성 SDI도 전고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2등이 SD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 건수로 보면 도요타가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SDI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안정성이 훨씬 뛰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무래도 액체보다는 고체가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체 상태로 있으면 전자라는 놈이 이렇게 있으면 점프를 해서 가야 돼요. 고체는. 근데 액체는 그냥 쭉 통과하면 되는데 이게 고체는 우리가 보기에는 한 덩어리 같지만 이게 보면 어떤 구조들이 이렇게 덩어리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점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출력이 제로백이 낮아질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전도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효율적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싸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이제 이쪽에서 보는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지금 이렇게 중국도 물론 생산이 되고
또 뭐 다른 나라에서 또 뭐 다른 배터리가 또 생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네, 그렇죠. 각 나라에서 배터리 다 뭐 제조하겠다고 하니까 뭐 각 자동차 회사들도 네네. 이 배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추전국 시대 같은데 네네. 그거는 구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아무나, 이게 사실 배터리라는 게 우리가 화학이라는 학문이 나오서부터 뭐 200년 된 기술이잖아요. 네.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양극재하고 우리 칼칼라말 요거 배워가지고 네. 그런데 하면 이제 양극하고 음극 쓰면 제일 이제 배터리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특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 네. 소송하는 거 봤잖아요. 네네네. 그 2조 넘게 그렇죠. 예. 주고 이제 해결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특허 한번 걸리면 정말 이 가뜩이나 이게 이익률도 뭔가 뭐 20% 30% 뽑아내는 산업이 아니에요. 하이 싱글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거기에 특허 잘못 침해하면 조 단위로 소송을 물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네, 아무나 생산할 수 있지만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 어, 그리고 화재 사건 발생하면 이게 또 물어야 되는 그렇죠. 배상액이 조 단위거든요. 그래서 자금력이 없는 회사나 국가나 뭐 그리고 기술 기반이 약한 국가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덤벼들었다가는 그냥 코피 터지는 산업이라고 보시는 거죠. 전혀 이렇게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되는 그런 네. 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세상에 뭐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예 생각지 못한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네. 그래도 우리나라의 업체랑 그다음에 뭐 중국의 네. 뭐죠? CATL. CATL 네. 있었지만 네. 회사랑 거의 뭐 두 나라가 거의 뭐 네. 과점을 할 걸로 보이는데. 네. 어, 일단은 이제 그 테슬라가 네. 기존에 NCA를 쓰다가 LFP로 넘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애플도 지금 계속 LFP 쪽으로 계속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에너지 밀도는 떨어지는데 이게 그 LFP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높아서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4대 소재가 아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 있으면 요게 하나가 셀입니다. 셀이고요. 요 셀을 계속 붙여서 정기적으로 연결하면 요게 모듈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듈을 또 한 6개나 8개를 붙여가지고 팩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기차에 딱 들어가는 건데, LFP는 안정성이 높아서 모듈을 생략하고 바로 팩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셀2팩이라는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셀2팩으로 CTP라고 해서 셀2팩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차체 밑이나 여기 쫙 깔아서 이제 그 공간 효율성을 해서 에너지 밀도 떨어지는 걸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 설계 영역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셀2팩을 넘어서 셀2 셰시, 그냥 자동차 셰시 안에다가 배터리를 다 넣어버리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LFP로 된다 그러면 국내 이제 삼원계 쪽으로 다 투자가 돼 있는데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어떤 2차 전지의 밸류에이션에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참 2차 전지 업체들 네.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렇죠. 현재 추세로 봐서는 어쨌든 테슬라가 네. 스타트를 되게 끊었으니까 네네. 그러면 그만큼 다 자기들도 테스트 해보고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게 중국에 팔기 위해서 테슬라가 그냥 CATL이라는 업체를 끌어와서 이제 니네 국산품 애용이야라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했다라는 썰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셀2팩, 셀2 셰시로 가는 기술이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LFP의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어떤 기구나 설계 쪽의 영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게 후자 쪽의 이야기가 만약에 맞다 그러면 국내 이제 삼원계 쪽에 많이 투자해 놓은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전에 그 미국이 그렇잖아요. 이게 반도체가 진공관 예전에 가지고 컴퓨터를 했잖아요. 진공관 쪽으로 막 투자를 잔뜩 해놨는데 이게 트랜지스터로 바뀌니까 다 일본은 신규로 트랜지스터를 투자를 해버리니까 결국 반도체 산업이 확 뒤집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은 생각하기도 싫고 그래요. 너무 안 좋은 네.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런 가능성은 좀 아직까지는 뭐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중국이 또 뭐 네. 물량 공세나 가격 공세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저는 이제 IT 산업을 담당하면서 국내 산업이 중국한테 잠식당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LED. 그렇죠. LED 같은 경우, 그리고 태양광 맞아요. 그리고 이제 LCD. 뭐 조선, 네네. 조선, 그렇죠. 조선도 그랬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자금을 태워주고 맞아요. 계속 이 시장을 만들어 버리면 그죠? 결국은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장악하고 나서 또 가격을 올리는 그런 거를 이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건 돈질한다고 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게 2차 전지가 이제 반도체 같은 산업이냐 뭐 LCD 같은 산업이냐라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겠죠. 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녹록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듭니다. 좀 밸류에이션도 투자자들은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차 전지 예. 같은 경우는요. 예. 네. 또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좀 이제 지금 주가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고 이게 뭐 이제 3년, 4년 뒤에 실적을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지금 하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악재를 시장에서 녹여가는 뭐 흡수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또 호재도 많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계속해서 전기차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장기 공급 계약 수주 같은 것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호재하고 악재가 막 섞여서 가는 건데 그전처럼 계속 호재 중심으로 막 미국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림으로 끌고 가는 그런 해피한 상황은 이제 조금 이제 잊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기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 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하여튼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네. 어떤 게 있고 또 네. 또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네. 카메라 모듈부터 뭐 여러 네네.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일단은 뭐 저기 자율주행차가 된다라는 거는 자동차 컴퓨터화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같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반도체입니다. 이제 네. 반도체고 삼성이 결국 이 자율주행차 AP를 네. 파운드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밑에 또 굉장히 많은 서플라이 체인들이 생기고요. 거기 또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앨런 머스크를 만나는 거는 결국 AP 파운드리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만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하만이라는 회사가 어떤 전장 부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전기라는 회사가 카메라, 뭐 기판 여러 가지 부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협력해서 같이 하자라고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삼성이 좀 그렇게 길을 뚫어주면 그 밑에 있는 2차, 3차 밴더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최근에 뭐 지금 기판 쪽, 뭐 이런 쪽, 패키지, 뭐 서브스트레이트 쪽, 뭐 이런 쪽도 좋고요. 그리고 뭐 수동 소자, 뭐 이런 쪽도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자동차 쪽은 기본적으로 또 어떤 신뢰성 검증 테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테스트 쪽도 좋아질 거고요. 뭐 구체적으로 회사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네. 뭐 저는 이제 좀 작은 회사 중에서는 아비코 전자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기판이나 뭐 이제 그 수동 소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익스포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IP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 암처럼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비디오 IP 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이제 뭐 공급 가능성이 왜냐하면 지금은 다 비전계를 그 카메라 가지고 다 센싱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다 그런 쪽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는 삼성전기가 테슬라 쪽에 5천억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했고요. 그리고 네. LG 이노텍은 LG 이노텍도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뭐 수주가 아직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전장 쪽으로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MC맥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 네. 지금 방송 봤습니다. 거기 그거 올려주시고 제가 봤어요. 네. 네. MC맥스는 이제 세계 차량 카메라 쪽 탑 5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만 놓고 보면 차량 카메라만 놓고 보면 삼성전기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그렇죠. 예, 그런 이 회사는 현대, 기아차, 뭐 푸조, 뭐 덴소 이런 데다가 많이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현대차하고 조단위 장기 공급 계약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EGMP에 들어가는.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하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도 MCX가 원래는 모바일 쪽에서 강했는데 모바일 쪽에서는 이번에 이익이 좀 많이 좀 감소가 되고 맞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자동차에 집중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자동차에 집중하는 세포닉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세코닉스는 이제 렌즈 카메라 쪽 이제 왜냐하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도 하는데요. 네네. 그렇죠. 모듈도 하고 있는데 이제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이엔드 쪽 차량은 못 들어가고 있고 약간 그 소나타 이상급은 대부분 MC넥스가 하고 있고 그 밑에 그레이드급은 이제 세코닉스가 좀 이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듈 쪽도 괜찮고. 네네. 그 1조 단위면은 크네요. 현대차는 그게 장기 공급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EGMP 그게 이제 라인에 들어가는 거라서. 네. 오늘 들은 것 중에 나름대로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무리 들은 것 중에 뭐 좋은 게 나올 것도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골드 버튼을 향하여. 네, 우리가 또 IT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IT 신을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여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